그림 속 세계사 릴리스 30. 민족주의가 탄생하고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되다. 476년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독립왕국을 건설했다. 이후 게르만족 중 하나인 프랑크족이 라인강 유역에 살다가 훈족의 침입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일부가 이탈리아로 들어왔다. 481년 클로비스가 프랑크족을 통일하고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걸친 프랑크 왕국을 수립했다. 카를로스 대제가 사망하고 나서 동서중 프랑크로 분열되는데 이탈리아 지역을 차지하는 왕국이 중프랑크였다. 10세기 초 중프랑크 왕국이 쇠퇴하면서 이 지역은 동프랑크의 작센 왕조에게 지배당했다. 이후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지방 영주가 다스리는 도시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무역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공화국이 발전했다.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가 그것이다. 로마 제국 시기부터 해상무역으로 발전한 도시였던 제노바는 1005년 독립된 제노바 공화국이 되었다. 1917년 봄 제1차 십자군 원정 때 제노바 함대가 보급품과 병력 수송을 전담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고 1475년에 이르자 무역 거점을 빼앗기고 말았다. 제노바 공화국의 경쟁 상대는 베네치아 공화국이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15, 16세기에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피렌체 공화국은 1115년에 세워졌다. 메디치 가문이 다스렸다. 조바니 디 비치 데 메디치는 은행업으로 재산을 모았고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에게 부를 물려주었다. 코시모 데 메디치의 손자인 로렌조 데 메디치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코스모의 손자인 로렌조는 르네상스 예술가를 후원했다.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사생아인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가 1532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자위를 받은 이후에 피렌체는 공화정에서 공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해상공화국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의 6차례 이탈리아 원정 1154에서 1183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밀라노가 정복되었다. 139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비스콘티 가문의 공작 자위를 수여하면서 밀라노 공국이 성립됐다. 1447년 비스콘티 가문 공작이 우계자 없이 사망하자 밀라노는 공화정을 선포했다. 이때 밀라노 수비를 맡았던 용병대장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쿠데타를 일으켜 밀라노는 스포르차 가문의 통치를 받았다. 프란체스코는 비스콘티 가문의 비앙카 마리아 비스콘티와 결혼하여 스포르차 가문의 통치를 합법화했다. 밀라노 공작이 오른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예술을 장려한 인물이다. 건축가 브라만테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하여 스포르차성을 르네상스식으로 재건축했다. 루도비코는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밀라노 침입했을 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프랑스군에 잡혔고 감금되었다 사망했다. 스포르차 통치 시기에 밀라노 공국은 베네치아 공화국과 전쟁을 치렀다. 이것이 롬바르디아 전쟁 1423에서 1454이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롬바르디아 동맹을 맺게 된다. 동맹국들은 이탈리아 북부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다. 영토를 넓히려는 밀라노와 이를 저지하려는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4번 전쟁했다. 롬바르디아 전쟁은 1454년 로디 조약으로 마무리된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5개 국가가 세력을 나눈다. 가장 강한 베네치아 공화국,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국, 교황령, 에스파냐의 영향을 받는 나폴리 왕국이 핵심 세력이 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5개 국가가 번성하고 있을 때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은 통일 국가가 된다. 통일 국가들은 이탈리아를 지배하기 위해 이탈리아 전쟁 1494에서 1559를 60년 동안 8차례 일으켰다. 1차 이탈리아 전쟁은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한다. 샤를 8세는 예전에 프랑스 발로아 앙주 왕가가 소유하던 나폴리 왕이 개수권을 주장했는데 당시 나폴리 왕국은 에스파냐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1세, 나폴리의 페르난도 1세가 다스리고 있었다. 1394년 샤를 8세는 프랑스 국민 군대와 스위스 직업 군인을 데리고 피렌체를 점령한다. 피렌체를 통치하던 피에로 데 메디치, 로렌조 데 메디치의 장남은 항복한다. 분노한 피렌체인은 메디치 가문을 추방했다. 지도자 없는 상태에서 수도사 사보나롤라가 등장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정 정치를 펼친다. 사보나롤라는 4년간의 정치적 지배 끝에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게 파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지지만 피렌체의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다. 1512년 로렌조 데 메디치의 차남인 추기경 조바니 데 메디치가 훗날 교황 레오 10세가 되는데 그가 교황령 군대를 동원해 피렌체를 함락했고 자기 가문인 메디치 가문을 복귀시켰다. 1513년부터 피렌체 공화국은 무능한 통치자 피에로와 조반니 추기경의 동생인 줄리아노 데 메디치에게 맡겨졌다. 3년 후 동생 줄리아노가 사망하고 권력은 조카 로렌조 2세 데 메디치에게 갔다. 이 시기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써서 로렌조 2세에게 바쳤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가 외세 침입에서 벗어나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일을 이룰 인물은 메디치 가문 군주라 생각했다.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나폴리 왕에 오르자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화국을 비롯해 에스파냐 신성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고 샤를 8세 군대를 공격했다. 프랑스는 패배하고 돌아갔다. 페르디난도 2세가 나폴리 왕을 계승했다. 샤를 8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프랑스 왕위를 계승한 루이 12세는 이탈리아 원정을 계획한다. 2차 이탈리아 전쟁이다. 루이 12세는 원정을 떠나기 전에 에스파냐의 동의를 얻고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사생아인 체사레 보르자에게 발랑스 공작을 하사해서 교황의 환심을 샀다.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 레오 10세와 더불어 타락한 교황이다. 1431년 에스파냐 귀족 보르자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20대 중반에 추기경이 되었고 1년 뒤 주교가 되었다. 젊은 시절 성직자였지만 여러 정부를 두었다. 체사레 보르자는 정부 중 하나인 만노차 까타네이의 둘째 아들이었다. 체사레는 16세 나이에 대주교가 되었고 아버지가 교황이 되자 추기경이 되었다. 형이었던 후안이 사망하자 추기경직을 사임하고 교황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이탈리아 여러 지역을 침입했고 로마냐 지역을 다스렸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할 당시 모델로 삼은 이가 체사레다. 교황과 그의 사생아 체사레의 호감을 얻은 루이 12세는 1499년 밀라노를 정복한다. 다음은 에스파냐와 손잡고 나폴리를 점령했다. 하지만 나폴리 왕국의 분할 과정에서 에스파냐와 충돌했고 에스파냐의 군대에 패배했다. 1504년 루이 12세는 나폴리 왕국에서 철수하고 프랑스로 간다. 이 시기에 교황 알렉산드르 6세와 체사레가 열병에 걸렸는데 72세 노인이던 교황은 죽고 체사레는 산다. 1503년 교황이 사망하자 체사레는
군대로 바티칸을 보유하고 교황 선거를 장악해 비오 3세를 교황에 올렸다. 하지만 비오 3세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새 교황이 된 율리우스 2세는 1년 뒤 체사레를 에스파냐로 추방했다. 체사레는 에스파냐에서 반란을 진압하다 32세로 죽는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한 베네치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1508년 12월 베네치아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루이 12세와 신성 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1세를 비롯해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깡브레 동맹을 맺었다. 이것이 3차 이탈리아 전쟁 또는 깡브레 동맹 전쟁의 시작이다. 연합군의 승리로 베네치아는 약화된다. 이후 이탈리아에서 세력을 키우던 프랑스가 신경 쓰였던 율리우스 2세는 1511년 베네치아 에스파냐 아라곤 왕조의 페르난도 2세와 신성 동맹을 결성했다. 여기에 신성 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1세와 잉글랜드 엘리프 8세도 가담했다. 1513년 율리우스 2세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프랑스를 몰아낸다. 이탈리아 완전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샤를 8세와 루이 12세에 이어 프랑스와 1세가 1515년 이탈리아로 들어온다. 베네치아와 연합해 밀라노를 공격한 프랑스와 1세는 3년 만에 밀라노를 되찾는다. 1513년 교황이 된 레오 10세는 밀라노를 수복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1516년 노아용에서 교황 레오 10세의 제안으로 에스파냐의 카를로스 1세와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가 평화조약을 맺는다. 노아용 조약의 내용은 에스파냐는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을 가지며 프랑스는 밀라노를 갖는다는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가 죽자 에스파냐의 카를로스 1세가 1519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로 즉위하면서 노아용 조약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당시 카를 5세, 에스파냐에서는 카를로스 1세가 다스린 지역은 에스파냐 신성 로마 제국뿐 아니라 나폴리, 시칠리아, 베네룩스 저지대 등 유럽 역사상 가장 넓었다. 카를 5세의 영토에 둘러싸인 프랑스 군주 프랑스와 1세는 전쟁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하려 했다. 이에 레오 10세, 교황 레오 10세는 카를 5세와 연합했고 프랑스를 싫어한 영국 헨리 8세도 가담했다. 이것이 4차 이탈리아 전쟁이다. 프랑스와 1세는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신성 로마 제국 군대에게 포로로 잡히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포기한다. 1523년 새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는 처음에는 카를 5세와 연합하지만 곧 전임인 레오 10세와 다르게 카를 5세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카를 5세에게 대항하기 위해 1526년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 영국의 헨리 8세,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화국과 코냐크 동맹을 결성한다. 이렇게 5차 이탈리아 전쟁 또는 코냐크 동맹 전쟁이 일어났다. 카를 5세는 1527년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왔다. 이때 교황이 다스리던 로마는 카를 5세의 군대에 의해 약탈당한다. 로마 약탈이 일어날 때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간신히 피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세속 권력이 부상했다. 르네상스는 종말을 맞는다. 전쟁은 1529년 깡브레 조약으로 마무리된다. 강대진 카를 5세는 1535년 밀라노 공작이 상속자 없이 죽자 밀라노 공국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 이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반발하면서 제6차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양쪽에 큰 소득 없이 1538년
니스 조약으로 끝맺는다. 이후 프랑스와 1세가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1542년 일으킨 제7차 이탈리아 전쟁. 프랑스와 1세의 뒤를 이은 앙리 2세가 1551년 일으킨 제8차 이탈리아 전쟁이 이어진다. 하지만 프랑스는 결국 이탈리아에 대한 권리를 단념한다. 8번에 걸친 이탈리아 전쟁은 프랑스의 앙리 2세와 에스파냐 필리페 2세가 1559년 맺은 까또 깡브레지 조약으로 끝맺는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피에몬테를 사보이아 공작에게 주었고 코르시카를 제노바에게 주었고 밀라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프랑스가 포기한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 이탈리아 반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에스파냐였다. 이때 프랑스로부터 이탈리아 땅을 되돌려받은 사보이아 공작이 엠마누엘레 필리베르토다. 그가 사보이아 공작지 위에 올랐던 1553년에 사보이아 가문 땅은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었다. 1559년 까또 깡브레지 조약에 의해 피에몬테 일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딸과 결혼하면서 피에몬테 전 지역을 차지한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교황권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1563년 수도를 토리노로 이전했고 공식 언어도 프랑스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바꾸었다. 토리노는 사보이아 왕가가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추진할 때 중심지가 되었다. 엠마누엘레의 뒤를 이어 1580년 사보이아 공작이 된 아들 카를로 엠마누엘레 1세는 농업 생산을 육성했다. 영토 확장에도 적극적이어서 위대한 카를로라 불린다. 부자 사이인 두 통치자를 거치면서 사보이아 공국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힘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30년 전쟁, 루이 14세, 나폴레옹 시기 등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반도 전체는 열강들에게 지배당한다. 1815년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이탈리아 지배권은 워털루 전쟁의 승리국인 오스트리아에게 넘어갔다. 오스트리아의 지배는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탈리아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1848년 1월 시칠리아 섬 팔레르모에서 반란이 일어나 확산된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는 이탈리아에서 물러났다. 3월 이대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혁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밀라노에서도 시민 반란이 일어난다. 밀라노의 5.1 전쟁 끝에 오스트리아군을 물리친 것은 피에몬테 왕국 군대였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 운동가들의 주장을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 오스트리아의 반격으로 인해 이탈리아 독립운동은 좌절된다. 이후 18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탈리아 독립전쟁 1848에서 1866이 세 차례 이어졌다.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지고 1866년 제3차 독립전쟁에서 이탈리아군이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된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주세페 마치니부터 시작되었다. 1805년 제노바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세에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진보 사상에 심취했다. 그는 카르보나리라는 비밀단체에 가입했다. 투옥된 마치니는 파리로 망명을 계획했으나 여의치 않자 1830년 마르세유로 망명해 청년 이탈리아당 지오반네 이탈리아를 만들었다. 청년 이탈리아당은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1833년 당원수는 6만이 되었고 당원들은 이탈리아 통일의 지도자가 된다. 런던에 간 마치니는 영국인 유력한 자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왕정에 반대하고 공화정을 주장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까보우르 백자 까밀로 벤소는 마치니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귀족 출신인 그는 마치니가 제시하는 공화정을 세우는 통일 방안이
유럽 열강을 자극한다고 보았고 피에몬테 왕정을 중심으로 한 통일 방법이 더 낫다고 보았다. 까보르 백작은 이탈리아 통일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의 통일 과업은 가리발디에게 이어진다. 이탈리아 통일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주세페 가리발디이다. 그는 사르데니아 왕국, 오늘날의 이탈리아 북서부의 니스에서 선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니스를 비롯한 피에몬테 지방은 프랑스 일부로 합병당한 상태였다. 가리발디는 청년 이탈리아 당에서 활동하다가 1834년 혁명운동이 실패하자 프랑스로 간다. 그는 우루과이 용병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에 브라질 여인 아니타 리베로를 만났다. 당시 32세의 가리발디는 18세의 아니타를 보고 반했다. 아니타는 14세에 결혼한 유부녀였지만 두 사람은 1842년 결혼했고 5자녀를 둔다. 1848년 귀국하여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참여했지만 공화정부가 붕괴되자 이번에는 미국 뉴욕으로 갔다. 1854년 귀국한 가리발디는 사르데니아 섬 인근 카프레라 섬에서 온둔하며 시간을 보냈다. 1860년 의용군인 붉은 셔츠 부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한 뒤 그 영토를 사르데니아 국왕인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에게 바쳤다. 가리발디는 대의를 위해 자기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군인이었다.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진 뒤 로마를 점령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 뒤 프랑스로 갔다가 귀국한 뒤에는 카프레라 섬에서 20년간 은둔하며 보낸다. 가리발디에게 영토를 받은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는 1861년 스스로 이탈리아 초대 국왕이 되었지만 당시는 베네치아와 로마를 수복하기 전이다. 이후 비스마르크가 동맹을 맺고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 참가해 베네치아를 얻었다.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프랑스군이 로마에서 철수하자 로마를 점령하고 수도로 정했다.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겠다. 독일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신성 로마 제국 962년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로마 교황에게 황제관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806년까지 1000년 동안 유지된다. 선제후에 의해 선출된 황제가 있었고 제국의 도시들은 제후나 성직자에 의해 다스려졌다. 제국회의를 통해 합의된 법률체계에 따라 유지되었는데 이 중에 강력한 나라가 1701년에 세워진 프로이센 왕국이었다. 1806년 나폴레옹이 베를린 브란덴베르크 문을 통해 프로이센으로 쳐들어왔다. 나폴레옹은 베를린을 점령한 뒤 브란덴부르크 문 위에 있던 4마리의 말 청동상을 약탈하여 승리 기념으로 프랑스로 가지고 간다. 1813년 프로이센은 러시아 군대와 연합해 나폴레옹 군대를 무찌르고 빼앗겼던 말 청동상을 찾아온다.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은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해체되고 1815년 빈회의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39개 연방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으로 오스트리아를 쫓아냈고 독일 연방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다. 프로이센은 퀘니히스베르크를 중심으로 군대를 재정비한다. 1813년 전쟁에서 승리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참전한 사람들을 위해 철십자 훈장을 만들었다. 철십자 훈장은 신분차별 없이 모든 프로이센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1834년 독일은 관세 동맹을 시행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제안한 것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여러 주들이 동맹을 맺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관세 동맹을 처음 받아들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꿈도 꺼지게 되었다.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났지만 실패한다. 이로써 독일은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한다. 독일 통일에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절의 재상으로 알려진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등장한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1815년 프로이센 왕국 작센주 쉔하우젠의 융커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가 출생한 해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유배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독일 통일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비스마르크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고향으로 내려간 그는 시골 귀족으로 살면서 농장을 경영해 도박빚 청산을 하고 애인 마리가 죽은 뒤 그녀의 친구였던 요한나 폰 푸트카머와 결혼했다. 1847년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의원으로 선출되고 1848년 3월 혁명 당시 군중 폭동을 진압하기도 했다. 1851년 프랑크푸르트 독일 연방의회의 대사가 된다. 36세였던 그는 총명하고 탁월했다. 임기를 끝낸 그는 1858년에서 62년에 상트페테스부르크와 파리에서 대사가 된다. 이때 런던에서 만난 한 영국 정치가에게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기도 했다. 우선 독일 군대를 재정비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선포하고 독일 연방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 독일 민족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센으로 돌아온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수상으로 임명되어 철혈 정책을 주장한다. 1862년 9월 30일 프로이센 의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비스마르크는 말한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은 말로도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철과 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전쟁뿐이라는 것이다. 유럽 강대국은 독일이 통일 제국이 되면 큰 힘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고 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프로이센은 1864년 덴마크 전쟁,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 1870년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에서 승리한다. 파리를 정복한 것도 모자라 1871년 1월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거행했다. 비스마르크를 신뢰하던 비렐름 1세가 죽자 비스마르크의 정치 생명도 끝나가고 있었다. 비렐름 1세의 손자인 비렐름 2세는 즉위 후 비스마르크와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원했던 것이지 군대를 이용한 국토 확장을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비렐름 2세는 독일이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게르만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후 독일의 선진적인 산업과 발달한 과학기술은 궁극주의로 연결되었고 침략성을 갖춘 제국으로 발전한다. 비스마르크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 함부르크 인근 영지인 프리드리히스루로 내려가 살면서 비렐름 2세가 다시 불러줄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불려지지 않았다. 1898년 비스마르크는 사망한다. 비스마르크의 유언은 묘비에 황제 비렐름 1세의 진정한 신하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다.